반갑습니다. 국가직 9급 출제 경향에 대해서 간단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제 경향을 살핀다라고 하는 것은 앞으로 우리가 공부를 할 때 어떤 부분에 비중을 더 둘까, 또 어떤 방법으로 공부할까, 앞으로 향후 계획을 세워가는 데 있어서 잣대가 될 수 있는 그런 틀을 잡기 위해서 출제 경향을 살피는 것이죠. 가장 흔히 쓰는 방법으로 대단원을 기준에 두고 그 대단원별로 올해 20개 문제 중 어느 단원이 몇 문제, 어느 단원이 몇 문제, 어디에서 몇 문제씩 출제됐느냐, 이걸 제시하는 경우가 가장 일반적이죠. 자, 그런데 기출문제 출제 경향에 대해서 이해할 때 크게 두 가지 줄기가 있다는 점을 좀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기출문제 정리 방법. 첫 번째는 연도별 분석입니다. 연도별이라고 받지 말고 연도 안에서 단원 비중을 살피는 방법. 그리고 이와 구별해서 연도별 추이를 살피는 방법. 그래서 같은 연도 안에서 단원별로 비중이 어떠한가를 따져보는 그것은 단원별로 시간 배분 이런 부분에 도움을 줄 수 있겠죠. 그런데 연도별 추이를 본다라고 하는 것은 이런 것들이 물론 전제되어야 되는 거지만 최근 5년간 또는 최근 10년간이라고 했을 때 어떤 단원은 점차 그 비중이 줄어드는 그런 단원이 있겠고 어떤 단원은 점차 늘어나는, 그리고 5년이든 10년이든 거의 그 비중에 큰 차이가 없이 유지가 되는 이런 항목들이 있을 겁니다. 그걸 보면서 역시 우리 시간 배분의 문제, 그리고 공부할 때 그 깊이 어느 정도까지 가볍게 기초 단계만 점검하고 지나칠 것인지 철저하게 원리 학습을 할 것인지 이런 것들을 정할 수가 있겠죠. 이런 기준이 다르다는 점을 좀 고려해 놓도록 하시면 좋겠고, 그 중에 또 난이도를 상, 중, 하 등으로 나누어서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 수준에 도달해 있는가에 따라서 나는 50점 수준이다. 그렇다고 한다면 모든 부분을 좀 철저히 해야 되겠지만 조금 먼저 책 좀 훑어보고 났더니 한 70점 정도 수준에 도달해 있다. 그러면은 하는 빼고 중, 상 정도로, 그런데 좀 더 학습 기간이 길어서 80점 정도 선은 되는데 90점대를 안정적으로 갖추기 어렵다. 이런 조건이면은 난이도 상, 여기에 집중점을 두면서 거기에 도달하기 위한 학습 원리가 뭘까? 이렇게 눈높이를 조절해 가면은 시간을 좀 더 절약하는, 효율적으로 공부하는 그런 방법이 될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런 것을 바탕에 두고 이렇게 한번 제시를 해드려 볼게요. 글자 안 보여도 됩니다. 크게 문법의 세부 항목들 나눈 것이고, 국어생활. 이 국어생활이라는 단어는 생활국어라고 하기도 하고, 어문규정이라고 하기도 하고, 규범언어라고 다양한 용어들로 쓰죠. 자, 맞춤법, 외래어 표기, 로마자 표기 등등이 있는 그런 단원입니다. 한자 단원이 있고요. 그리고 실용문 단원, 쓰기 읽기 영역이 있죠. 또 문학 단원이 있고, 시소설, 그리고 국문학사라는 단원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런 부분에서 제가 국문학사는 그 항목을 되게 줄였어요. 과거에는 이 부분도 이렇게 20개 칸으로 세분화해 가지고 설명했던, 출제 비중이 많았던 시절에. 근데 요즘에는 거의 다뤄지지 않기 때문에 개수를 좀 압축적으로 이렇게 시대별로 큼직큼직하게 묶어서 제시를 한 것이고요. 자, 요 위에 2018년 국가직 9급은 어땠을까? 자, 대충 글자는 안 보여도 대충 위치가 보일 겁니다. 제가 이렇게 간단히 설명을 드릴 거니까. 자, 그러면 크게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죠. 문법에서 여기 두 영역을 묶어서 한 문제를 출제했다는 뜻이고요. 문법 문제 3개. 그래서 우문론에서 하나, 그리고 형태론에서 하나, 그리고는 고전문, 지문, 독해 문제 하나, 이렇게 3개가 출제가 됐고, 국어생활 영역에서 띄어쓰기 문제와 로마자 표기 이렇게 2문제가 출제가 됐다. 다른 연도에 비하면 이쪽 부분이 오히려 좀 빈약해 보일 수 있는 그런 양상입니다. 이게 하나의 추세인지
올해만 그랬던 특이한 사례인지, 그래서 연도별 추이를 좀 점검해 보는 게 필요하겠습니다. 거기에 맞춰 시간 배분이 중요하겠죠. 한자 문제는 일상생활에 쓰일 만한 한자 어 문제로 두 문제가 출제가 됐어요. 그런데 제가 늘 강조드리지만 한자는 눈에 보이는 두 문제, 전체 20개 중에 10% 이게 아니라 눈에는 두 문제로 보이지만 실제 네 문제 이상의 비중이 있다는 점을 늘 강조드립니다. 왜냐하면 모든 우리말의 근간에 한자가 바탕에 깔려 있기 때문이죠. 한자에 대한 감각이 있는 사람은 한글로 된 다른 영역의 문제들도 훨씬 쉽게 받아들이게 됩니다. 근데 한자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면 똑같은 말을 들어도 이해하기가 어렵거나 이해를 하더라도 시간이 조금 더디게 걸리거나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어떤 비중을 좀 더 두시기를 당부드리고, 실용문 영역이 많이 출제가 됐네요. 하나, 둘, 셋, 네 개. 특징적인 부분이 설명문에서 설명의 방법, 논설문에서 오류, 이렇게 각각의 영역이 출제가 됐다는 것도 좀 색다른 특징입니다. 단어나 단락 늘 출제되어 오던 항목들이고, 독해 문제가 4개가 출제가 됐어요. 그러니까 실용문 영역에서 8개가 출제된, 가장 비중이 높아 보이죠. 근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중고등학교 때 늘 많이 해왔던 거니까 이 부분에서 어려움을 느끼는 경우는 거의 있지 않을 겁니다. 8개지만 실제로 우리가 관심 가질 만한 문제는 한 문제 정도, 그죠? 나머지는 다 그냥 기본 베이스로 깔고 가는 그런 부분이라서 비중, 개수만큼 시간 배분을 하지는 않아도 줄 겁니다. 자, 이번 시험에서 좀 특징적으로 봐야 될 게 이제 문학서 영역인데요. 먼저 국문학서 영역에 조선 후기 문학 두 문제라고 했는데, 그렇다고 국문학서를 공부하느냐? 아닙니다. 왜냐하면 구운몽이 출제가 된 거고요. 그 구운몽을 출제한 문제 양상을 봐야 돼요. 문제 양상. 그 출제 원리가 뭐였는가? 출제 원리가 뭔가? 그것은 현대문 독해 문제와 유사하다. 왜냐하면 밑줄친 4개의 시간 순서대로 배열하라. 국문학사적인 지식과는 아무 상관이 없죠. 그죠? 자, 그런 양상으로 두 문제를 냈기 때문에 재료만 구운몽이었지, 실제 문제 출제 유형, 발문 유형은 현대문 독해와 같다. 다음, 시 2개, 소설 하나. 그러나 역시 이 세 문제도 역시 어떻게 출제됐으며 답을 찾아가는 과정이 뭐냐, 이걸 아는 게 중요하거든요. 자, 그래서 이게 진정한 시 이론, 소설 이론, 장르론을 공부하는 것이 필요했을까라는 부분을 살펴보는 것. 그래야 향후 우리가 공부할 때 어디에 중점을 두고 공부할 것이냐라는 것을 방향을 뚜렷하게 세울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런 부분을 초점에 두고 세 문제 정도, 가장 대표적인 거 세 문제 정도 골라서 어떻게 공부해 가는 것인지 방향을 가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자 문제 하나 예를 들어 볼게요. 아직 공부가 충분치 않은 초보 단계에서는 굉장히 난해한, 절대 넘을 수 없는 벽으로 이렇게 보일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저는 이 문제를 난이도 하라고 봅니다. 난이도 하. 왜 하일까? 여기에 쓰인 4개 선택지 중에 1번, 3번, 4번이 다 기출문제. 다 기출문제에서 사용된 어휘들이에요. 그러니까 기출문제 가지고 조금만 점검해 봤다 하더라도 다 볼 수 있는 거니까, 하나쯤 뭐 크게 빈도가 좀 낮았다 하더라도 3개를 확실하게 알면 답을 내는 건 아무 문제가 없는 겁니다. 1번에 초고를 교정하다라고 할 때 요 정자, 말씀은 변이 쓰인 정이란 글자인데, 이 글자를 이 문맥상 맞느냐 틀리느냐를 판단하는 기준이 어디에 있어요? 앞에 초고. 어떤 인쇄물을 만드는 데 있어서 원고, 책 인쇄, 이런 문맥이면 거기에 요 말씀원 변이라는 부수의 쓰임은 적당할까 아닐까? 같은 맥락이겠죠. 자, 그런 정도에서 공감할 수도 있고요. 이 단어를 꼼꼼하게 암기했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문맥과 그 문맥을 반영하는 부수, 요거 정도로
체크하는 문제다. 그 다음 3번에 전자문서의 결제를 받아. 이때 이 결제라는 글자를 주목하세요. 여기 아직 한자 공부하지 않은 상태니까 복잡하게 할 것 없이 제가 한자 강의할 때 어떻게 강의하는가 하면은 여기 쓰인 이런 그 복잡한 획들을 무시하라라고 합니다. 그래서 어렴풋하게 봐도 상관없으니까 이렇게 복잡한 획을 이렇게 보고 이 글자 왼쪽에 부수 삼수변이 쓰인 글자로 결제란 글자다. 이것과 대비되는 글자는 이건 좀 써봐야 되겠네요. 왜냐하면 얘처럼 이렇게 덩어리진 게 아니라서 이렇게 된 것인데 이렇게 써본 것 중에 색칠을 할게요. 이렇게 색칠을 해서 옷의 여기에 초점을 두는 겁니다. 그래서 이 글자는 도금도 결제라고 하고 얘는 결제라고 합니다. 그 차이가 결제, 삼수변이냐 옷의냐 이 차이거든요. 자, 그랬을 때 삼수변은 강을 건너다라는 뜻으로 대금 결제, 돈을 지불하다 이런 의미로 결제라고 할 때 옷의가 쓰였죠. 여기 옷은 천, 그러면서 이 천이 무엇으로? 문서란 뜻으로 쓰이게 됩니다. 그래서 문서의 역사적인 흐름은 대나무나 나무 조각, 죽간 아니면 목간 이런 것들로 시작해서 천을 문서의 종이 대용으로 쓰다가 그 다음에 종이가 발견되는 거죠. 물론 여기다 이제 조금 더 넘어가면은 가죽도 글씨를 쓰는 재료로 쓰이기도 했는데 이 가죽은 워낙 귀한 거라서 일반 문서를 쓰는 데는 사용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가죽이라는 거는 곧 법조문, 법 이런 정도로 쓰이게 되는 것이죠. 자, 옷의가 뭐다? 문서다. 그래서 결제는 뭐다? 서류 결제. 그래서 한글 도금으로도 대금 결제, 서류 결제 이렇게 쓰이지만 한자 문제로 출제가 되면은 대금 결제는 주고받는 거라서 강 건너가는 물이고 서류 결제는 서류니까 문서니까 그래서 천인 옷감이 필요하다 이렇게 구분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또 출제가 그렇게 되어 왔었고 이걸 공부했던 사람이 전자문서에 그러면 어때요? 전자문서에 이게 필요하다는 것을 아는 것은 초보적인 학습 단계에서도 알 수 있는 정도입니다. 그죠? 그래서 잘못됐다는 걸 알 수 있고 그리고 지금 제안한 계획은 수용할 수 없으니 재고 바랍니다. 여기에는 손수변이 쓰인 제라는 글자인데 손수변이 쓰여서 이끌 제라는 글자이고 높을 꽃자 썼죠. 그래서 재고라는 단어는 손으로 이끌어서 어떻게 이끌어 높이다. 이끌어 높이다. 그래서 재고하다 이럴 때 쓰는 건데 수용할 수 없으니 라고 하는 것은 재고죠. 다시 생각해달라. 그래서 도금부터가 잘못됐다는 걸 알 수 있는 이런 문제입니다. 자, 이런 식으로 공부하는 것이 한자 문제예요. 그래서 기출문제에도 쓰였고 등등 여러 가지 이유로 이 문제를 난이도 하라고 본다. 참고하시고요. 다음 시 문제입니다. 자, 시 문제인데 다음 글에 대한 이해라고 했어요. 가와 나에서 다른 사랑하는 마음을 임에게 전달하는 매개체다. 가의 고님과 나의 아리따운 아가씨는 화자가 사랑하는 대상이다. 이게 시 이론, 시 장르론을 공부하는 것과 무슨 관계가 있겠습니까? 차라리 내 마음 베어내어 저다를 만들고저라고 할 때 고저 이걸 문법적으로 접근해서 의도형 어미 이렇게 정리를 한다면 내 마음 우리 그 문법 시간에 문장 구조 이런 거 할 때 생략돼 있지만 내 마음을 베어내어 저다를 만들고죠. 누가? 생략된 주어 내가 내 마음을 베어내어
내가 저 달을 만들고 싶다. 이렇게 이해해야죠. 그래서 가에서 달은 사랑하는 마음을 임에게 전달하는 매개체라고 했을 때 맞다. 그죠? 그럼 나 15 아리따운 아가씨가 남 부끄러워 이별의 말 못하고 돌아와 겹겹이 문을 닫고는 백꽃 비친 달 보며 흐느낀다. 이때 이것을 아주 뭐 장르론이라고 할 것도 없이 그 소설의 시점이란 개념 정도만 적용해 보죠. 1인칭일까요? 3인칭일까요? 3인칭이죠. 그러면은 작품 속에 누가 아가씨가 15 아가씨가 부끄러워서 누가 부끄러워? 아가씨가 부끄럽다. 그러면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서술자는 작품 밖에 있다. 작품 밖에 있는 서술자의 마음은 드러나 있지 않다. 따라서 사랑하는 마음을 임에게 전달하는 매개체라고 했는데 여기서는 그런 걸 빼더라도 아가씨가 남 부끄러워 이별의 말 못하고 이별의 말을 못한 게 아가씨가 주어예요. 돌아와 겹겹이 문을 닫고 아가씨가 문을 닫은 거죠. 배꽃 비친 달 보며 흐느낀다. 달을 보며 흐느낍니다. 그랬을 때 이별의 말 해야 되는데 그걸 다 못하고 돌아와서 달을 보면서 흐느낀다. 그러면 나에서 달, 사랑하는 마음을 임에게 전달하는 그럼 이 내용과 관련이 없죠. 그 정도의 내용만 파악하면 되는 것이에요. 가의 고운님과 나의 아리따운 아가씨는 화자가 사랑하는 대상이다. 이때 화자, 조금 전에 이야기했던 것처럼 나는 아가씨가 작중인물, 등장인물이고 화자는 작품 밖에 있어요. 그리고 그는 3인칭의 시점에서 객관적으로 바라봅니다. 따라서 가는 어떨지 몰라도 나는 아니다. 이런 것들을 구별할 수 있는 것이고 가는 적극적, 나는 소극적 이런 정도. 자, 그랬을 때 적극적이다, 소극적이다 이런 정도에서 돌아와 문 닫고 이별의 말도 못하고 이런 모습에서 어느 정도 좀 파악이 가능하다. 그래서 네 번째, 장천은 사랑하는 님이 머무르는 공간이고 나의 문은 사랑하는 님에 대한 마음을 숨기는 공간이다. 자, 그랬을 때 장천이 어디에 있는가? 거기에 사랑하는 님이 머무는 공간. 근데 시의 내용을 정리해보면 뭐가 돼요? 내 마음 배워내요 라고 할 때 나가 있고 그러면은 가상에 님이 있다 라고 했을 때 내 마음 만들고자 의도형 어미를 통해서 뭐가? 달. 근데 그 달은 뭐예요? 내 마음을 담아내는. 그래서 상대방에게 전달하고자 하는. 그때 장천이라는 건 이 달의 배경이 되는 하늘을 이야기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이미 머무르는 이 부분이 잘못되는 것이죠. 내 마음을 전달하는 도구가 달이고 그 달의 배경이 되는 것이 장천이죠. 전혀 말이 될 수 없게 상대방을 이렇게 화살표가 이렇게 가야 되는데 이 화살표 방향을 완전히 거꾸로 뒤집는 이런 방향으로서 확실하게 틀리는 장치를 제시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와 같은 독해를 하는 데 있어서 갈래론, 장르론이라는 것이 필요한 것인가? 전혀 그렇지 않다는 점을 좀 챙겨주시면 좋겠고 하나만 더 보겠습니다. 왜냐하면 수험생들이 굉장히 어렵게 느낄 문제, 굉장히 어렵게 느낄. 자, 밑줄친 부분에 대한 설명. 말싸말 살발이 하되 천명을 의심하실세 꿈으로 배하시니. 그래서 용비어천가 13장 이렇게 되어 있고 밑에 선택지를 보니까 기역에서 이는 주격을 나타내는 조사로 기능한다. 니을에서 시는 높임을 나타내는 선어말어미로 기능한다. 문법도 힘든데 고전문법이야? 그러면 아예 손 놓고 포기 이럴 수도 있는데 다시 한번 방금 전에 시 문제가 어땠는가를 봤듯이 이 문제 양상을 자세히 보세요.
용비어천가 원문이 있고 그 원문을 그대로 이렇게 해석을 해주고 있어요. 자, 그러니까 쉼표까지 친절하게 찍었네요. 말씀을 아랠 사람이 많지만, 여기에 해당되는 구절이 어딜까? 어딘지 잘 모르겠는데 쉼표가 없으니까 똑같이 쉼표 위치를 찾기가 어려울 수 있는데 1000명이란 단어가 보이니까 여기 끊어주면 되죠. 자, 그러면은 말씀을 하되 많지만 이렇게 짝 짓고 나니 살바리 라는 이 구절이 아랠 사람이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럼 거기에서 이를 아랠 사람 여기다 밑줄 치고 1번 선택지의 설명이 맞느냐 이렇게 이해하는 거죠. 아랠 사람이 많지만. 자, 니은에서 아시는 높임을 나타내는 선어말 어미로 기능한다. 그래서 배하시니 가보니 재촉하시니 재촉 배 시니 니 시 재촉하 여기에 배아 이렇게 연결이 되겠죠. 그런데 여기는 시만 놓은 게 아니라 아시 이걸 묶어서 높임 시만 놓고 높임 했으면은 관련이 깊어 보이는데 아시까지를 묶어서 이야기했으니까 조금 다시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죠. 디귿에서 대는 이유를 나타내는 연결어미로 기능한다. 그래서 디귿 원문에서 노래를 부르리 하되 노래를 부를 사람이 많지만 그러니까 여기서 하되 앞에서도 마찬가지고 아몸을 쓴 다 이것이 많다란 뜻이구나. 요거 정도는 고전문 해석에서 가장 낮은 차원에서 공부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비되어 아래아를 쓴 하다 이것이 뭐다? 행하다 이런 뜻으로 여기 대비되는 건 난이도 하 수준에서 정리하는 기본이에요. 그래서 많다의 뜻이고 반복적으로 아래 구절에서도 또 보입니다. 많지만 여기 기대이죠. 돼. 이유 많지만 이유 이렇게 연결해서 타당한가. 리을에서 외는 사동을 나타내는 전미사로 기능한다. 그러면은 알외시니 그 부분에 대한 해석이 어디 있습니까? 알리시니 그러면은 외리 이렇게 짝 지으면 니는 어쨌든 문장을 마무리하는 어미라고 볼 때 시는 높임. 그러면 결국 4번의 시 때문에 거꾸로 돌아가 니은 2번 선택지 문제를 판단하는 것도 가능하겠죠. 자, 그랬을 때 앞에 기본형 알과 그 뒤에 외를 리로 구분했으니까 이걸 현대문으로 가봅시다. 그러면 기본형이 뭐예요? 기본형이 아니라 어근을 먼저 살펴보면은 알다. 거기에 리가 들어가서 알리다. 알다와 알리다의 차이. 이렇게 놓고 그것이 사동이라고 할 때 이것이 맞느냐 이렇게 판단하는 정도. 이게 바로 시험 문제의 난이도였습니다. 처음 보는 상태에서는 뭐가 뭔지 모를 수 있지만 조금이라도 공부해 본 사람은 이 문제를 풀어내는 데 있어서 약 6개월 정도 이상, 한 1년 정도, 이 정도 기간을 공부한 정도의 사람이라면 능히 해결할 수 있는 문법 내용입니다. 왜냐하면 현대문 해석을 주니까. 여기에 기대어서 문제를 푸는 것이지 여기에서 푸는 게 아니라는 거죠. 자, 이것이 이 문제의 난이도입니다. 자, 이렇게 놓고 볼 때 수험생들이 가장 좀 부담스러워할 만한 세 문제만 설명을 드렸는데, 그래서 처음 공부하시는 분들은 뭐 이거 말고도 다른 게 또 낯설고 힘들다 할 수도 있겠지만, 자, 이 부분을 통해서 제가 강조드리고자 하는 건 한자 문제를 어떻게 공부할 것인가, 고전문을 어떻게 공부할 것인가, 시가 출제되면, 소설이 출제되면 어떻게 공부할 것인가, 이것의 문제인데 과연 고전문이 고전 문법을 물었는가? 현대문법으로, 현대문의 기대어 현대문법으로 풀 수 있는 문제였습니다. 시다운 시독해가 아니라 실용문 독해 수준의 문법이랑 실용문의 가장 기본적인 수준의 줄거리 파악 정도 수준의 문제였죠. 한자,
수많은 암기를 필요로 하는 것이 아니라 물수 또는 말씀언, 손수 이런 정도 부수의 뜻으로 그 문맥과 어울리는가 정도만 잡으면 되는, 이게 바로 공무원 시험 문제의 출제 방향이라는 것이죠. 이걸 알고 공부하는 분들에게는 남들보다, 모르고 공부하는 사람들보다 2, 3년의 시간을 절약하는 효과가 있을 겁니다. 그런데 이걸 모르는 상태에서 이걸 보면 고전문이 출제됐다, 고전 문법이 출제됐다라고 한다거나 또 시 문제가 출제됐다라고 하거나 한자 문제가 출제됐다라고 해서 해당 부분을 열심히 공부하고자 하는 태도로 간다면 그 얼마나 허망하겠습니까? 엄청난 시간 낭비가 있을 거예요. 자, 이렇듯 다시 처음의 문제로 돌아가 볼 때 단원별로 어디에서 어떤 문제, 몇 개의 문제가 출제됐느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개수도 좀 참고해 볼 가치는 있지만 그 문제의 세부적인 양상, 특히 지금처럼 난이도가 좀 높았다 싶은, 그러니까 경우에 따라서 20개 중에 60점 빼고 40점, 8문제를, 쓸만한 8문제를 골라서 공부해 줄 사람이 있을 거고 6문제를, 4문제를 공부해 줄 사람이 있을 겁니다. 지금은 제가 이제 가장 난이도 있을 법한, 수험생들이 힘들었을 법한 3문제를 골라봤는데 단원의 문제가 중요한 게 아니었던 거죠. 발문 유형이 중요했고 그 문제가 답을 요구할 때 답을 찾아가는 과정이 어떤 특징이 있느냐, 그걸 알고 공부를 해야 올바른 길로 들어설 것이고 그래야만 시간을 줄이는, 남들이 3년 공부할 때 1년 공부하고도 충분히 합격할 수 있는 이런 길을 찾아갈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출제 경향, 비중의 문제가 아니라 발문 유형과 문제풀이 과정, 답을 도출하는 과정이 우리 학습 방법이 되어야 되겠다라는 말씀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